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한 7차 노동당 대회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정치부 이선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36년 만에 열렸던 북한 노동당 대회 나흘간의 일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쏠렸는데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평양에서 6일 개최되어 9일 폐막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당 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런 당 대회가 김일성 집권기인 80년 10월 이후 36년 만에 열려 전 세계 이목이 평양으로 쏠렸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책, 대남 대외정책 목표와 방향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였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당 대회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70일 전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핵 관련 발언을 관심 있게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비확산 의무를 지키고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수사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핵화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에 한몫을 내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공조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한의 당 대회를 YTN은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당 대회에서 나온 주목해야 될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선아 기자, 이번 북한 노동당 대회 좀 어떤 점들을 주목해서 봐야 했습니까? 네,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우리의 대통령 선거 같은 최대 정치 행사입니다. 최고 지도자와 지도부를 새로 뽑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게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자신의 1인 지배체제를 어떻게 확립하고 또 조직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둘째,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했는지. 또 셋째, 통일이나 대남 정책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는지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먼저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 최고 직위를 만들어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를 두고 김정은의 이른바 셀프 대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동안 노동당 제1비서 또는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좀 어색한 직책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1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노동당 위원장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벌써 노동당 위원장 하니까 훨씬 더 포괄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할아버지 김일성이 주석에 오르기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이란 자리를 만든 것도 할아버지 직위를 약간 변형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1인 지배 국가에서 자기 이름이 바뀐들 큰 의미는 없겠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본인의 통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자기만의 최고 직위에 오르면서 3대 세습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와 함께 조직 개편도 했는데요. 적당한 물갈이를 통해서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자신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측근 최룡해와 황병서를 핵심 실세로 자리매김해서 조직 장악력을 높였고 군조직은 일부분 축소시켜서 당이 군까지도 관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 외교라인 간부들은 급부상했는데 상대적으로 대남 정책을 다루는 간부들의 성적은 부진해서 앞으로 북한이 대남 정책은 계속 강경하게 나가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미국, 유엔을 상대로 공세적인 외교를 펼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핵 개발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김정은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거라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세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세계 비핵화란 북한만 핵무기를 포기할 일은 없을 거라는 뜻으로 곧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6년 만에 열린 최대 행사에서 김정은이 굳이 직접 비핵화라는 말을 꺼낸 걸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찌됐든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를 운운한 만큼 당분간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엔 통일 관련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36년 전 김일성은 6차 당대회에서 고려연방연합이라는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가 만들어 놓은 통일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밝혔을 뿐 자기만의 통일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회담을 일단 열어서 군사분계선 주변의 긴장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하는 등 예상보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은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은 6차 당대회에서 경제 발전 10대 목표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지만 김정은은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대회 준비 기간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겹치면서 이렇다 할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7차 노동당 대회 주목할 만한 점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정남 평가원, 이번 당대회 관련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북한 매체들은 당대회에서 그 내일에 대한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졌다고 치켜 세웠지만 중요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으나 전력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것 외엔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는데요. 경제 강국을 건설한다면서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 강화, 또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등을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요. 김정은은 국제적 고립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지도 체계를 구성해 권력 기반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외신 기자 130여 명을 초청해 놓고도 그 행사 현장 취재를 제안했는데요. 더구나 영국 BBC 기자는 불경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추방해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또 정부의 대응 등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선화 기자, 지금 평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김일성 시대에는 이 노동당 대회가 1차부터 6차까지 모두 6차례 열렸지만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동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린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만도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관심을 잘 안다는 듯 각국 언론사에 초청장을 보내서 외신 기자를 130여 명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은 높은 관심도에 걸맞는 취재는 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쓴 영국 BBC 기자는 추방당하기까지 했죠. 각국 외신은 김정은이 이번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위협을 잇기 위한 셀프 대관식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 본인을 위한 최대 정치 행사를 열었지만 정작 자기만의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외신이나 우리 정부 모두 김정은이 세계 비핵화를 거론하고 또 위협이 없으면 핵무기를 먼저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데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당대회 일정 막바지에 북한은 외신 몇 곳을 갑자기 당대회 회의장으로 부르더니 김정은의 새로운 직위나 조직 재편 같은 가장 중요한 당대회 결정 사항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BBC 기자 추방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미숙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대 우방이라는 중국조차도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이례적으로 김정은 동지라는 표현을 빼서 북중 관계의 냉랭한 분위기를 다시 한번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는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고 또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서 북한의 이러한 국제무대 고립 상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 그리고 정치부 이선아 기자와 함께 북한 7차 노동당 대회 보도와 관련한 뉴스 진단 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캐스터들의 수다와 뉴스통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제공되었던 지난 한금 연휴 기간은 특별한 힐링 타임으로 기억되는데요. 특별히 어린이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밝고 건강하게 미래 세대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어버이날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성 있는 기상 캐스터들과 기상 전문가가 날씨를 소재로 이야기하는 YTN의 신개념 토크쇼 캐스터들의 수다는 날씨와 일상생활을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특집편으로 다양한 소주제에 대해 기상캐스터의 유쾌, 상쾌, 통쾌한 이야기들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송이 이전에 제작된 방송과 차별화되는 점은 실시간으로 새롭게 양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포맷을 시도했다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의 메인 MC와 보조 MC들만의 생각과 의견이 일방적 전달이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주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실시간 참여를 통해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된 포맷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색다른 감성으로 재기발랄하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호감과 공감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날씨와 생활 정보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새로운 메인 MC의 합류에 따른 자기소개와 신고식, 각오 등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다루고자 했던 주제 내용과는 별개로 방송의 상당 시간을 MC들의 신변 잡기식 사담으로 채워진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컸습니다. 방송 중후반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했던 어린이 특집 관련 세부 주제 내용과 진행 방식에도 다소의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보면 날씨와 일상생활이 연계되어 소개되지 않았고 어린이를 주제로 다루었던 내용 간의 연관성도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주인공으로서 어린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부족했으며 어린이란 말의 유래, 어린이날의 역사, 어린이 추천 동화 등 주변 정보 중심으로 제공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관련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랄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한 특정 주제에 대해 프로그램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세부 주제와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근 안산 대부도 방조제 살인 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초기 다수의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도 타이틀로 시야방조제 토막살인 사건 혹은 시야방조제 토막 시신 사건 등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단어로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조성호 검거 당일 이례적으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전격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공고에 따라 경찰이 마련한 2006년 훈령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에서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후 2009년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도되었습니다. 사건의 장호성은 차치하고라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이례적인 결정과 함께 언론의 피해자 신상에 관한 공개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피의자 신분이긴 하나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받는 언론 보도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라는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일부 언론들이 치부하듯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사회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한다고 해도 1심 법원 판결 뒤 혐의가 확정되고 나서 공개해도 늦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사회적 환경 감시자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언론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언론의 사회적 보도 책무 역시 중요하기에 적절히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윤리적 보도를 지향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에 포함된 부적절해 보이는 도표나 기사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심폐소생녀라는 애칭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DMC역 시민 영웅 주인공과의 전화 연결에서 수줍음으로 인해서 우물쭈물하는 부분을 SNS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울릴 법한 장난스러운 도표로 처리한 점은 인명을 구한 주인공을 자칫 희화화할 수도 있었다는 관점에서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앤 이슈 2부 지카 5번째 감염자 발생, 필리핀 방문 30대 남성이라는 스크롤 자막에서 필리핀이 필린핀으로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인 1부 인물 파일 코너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예전 판사 시절에 쓴 글을 인용하면서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유라는 제목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고문 제목은 영화 바그다드 카페와 그 OST인 콜링유를 인용한 것으로 판사 때 최유정 변호사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제목 표시인 작은 따옴표 또는 괄호와 같은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나이트 일부에 보도된 면세점 5년간 환율 담합 관련 기사 그래픽에서 달을 지는 단위인 개월의 띄어쓰기 오류가 있었습니다. 좌우에 적혀있는 25개월, 38개월은 제대로 표기됐지만 화면 상단에 적혀있는 면세점 환율 담합 63개월에서는 63개월로 붙여 쓰는 게 맞는 표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이슈오늘 일부 김영란법 시행 기준이라는 보도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수갑을 뒷주머니에 찬 사람의 자료 화면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화면의 경우 범죄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자료 영상인데 과태료 부과와 수갑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스러웠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20대 국회의원 여론조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로 예측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전 지역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경우에도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다수당을 예측하는 것마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경선 후보도 결정하고 대선 후보도 결정하는 데 사용될 만큼 여론조사에 큰 신뢰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되는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는 정책 현안에 대한 정권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실패는 흔히 조사 업계의 위기라 여겨지지만 실제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잘못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위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사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해설 보도가 모두 근거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재단 미디어 연구센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응답자가 36.7%나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쟁 후보에게 큰 차이로 열세면 투표 참여 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우세한데 열세인 후보의 경우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도 잘못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종로 선거구에서 우세한 예측 보도 결과를 통해서 여당 후보자는 타 지역 유세를 다녔고 반대로 야당 후보자는 바닥 민심에 집중하였는데 실제 결과는 야당 후보자의 압승이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을 들여다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많은데 이들이 조사에 배제되어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ARS 시스템을 통해 녹음된 음성으로 지지 후보를 묻는 경우에 응답률이 5%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향후 방송국의 선거 보도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여론조사 기관이 일정 부분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겠지만 여론조사 회사도 영리기업인 만큼 인구 통계학적으로 타당한 패널을 구성해서 응답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정확한 여론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보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송발전기금이 여론조사 프로그램에 지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공중파와 뉴스 전문 채널을 통해 선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채널 선거 방송 프로그램에 정부 지원이 있다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